기묘하고 오싹한 밤의 이야기, 심야담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넘치는 사랑이 내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불과 1년 전, 제 인생은 꽤나 팍팍했어요. 매일 야근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서 온몸이 모래성처럼 바스러질 것 같던 시기였죠. 그때 제 앞에 현우가 나타났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그는 삭막했던 제 일상에 내려온 동아줄 같았어요. 현우는 저를 부서질 것 같은 유리 세공품 다루듯 아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회사 로비에 우산을 들고 서 있었고, 제가 야근을 하는 날엔 따뜻한 죽을 포장해서 경비실에 맡겨두곤 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그의 말버릇이었어요. 세상이 너무 험해서 너가 다칠까봐 무서워. 내가 널 완벽하게 지켜줄게. 처음엔 그 보호받는 느낌이 눈물 나게 좋았습니다. 누군가 내 세상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건 참 달콤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달콤했던 보호가 사실은 저를 철저히 고립시키기 위한 사육의 첫 단계였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귄 지 100일이 넘어가면서부터 무언가 이상한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주 교묘하고 부드러운 통제였죠. 하루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강남역에서 약속이 있었어요. 예쁘게 꾸미고 나갔는데 현우가 데이트도 아닌 제 개인 약속 장소까지 굳이 차를 태워주겠다며 집 앞으로 왔더군요. 은색 아반떼 조수석에 타는 순간 현우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는 걸 봤어요. 제가 입은 치마가 조금 짧았거든요. 그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슬픈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잡았죠. 지훈아, 넌 너무 예뻐서 험한 놈들이 쳐다볼까 봐 내가 너무 불안해. 내가 치마 입을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어. 나 사랑한다면 나 불안하게 안 하면 안 될까?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마치 그에게 몹쓸 짓을 한 것 같은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결국 전 그날 약속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옷장에서는 치마와 파인 옷들이 하나둘 사라졌고 현우가 사준 펑퍼짐하고 무채색인 옷들로만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통제는 옷차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핑계로 제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게 했고, 제가 친구들을 만날 때면 10분 간격으로 카톡을 보내 확인을 받았죠. 답장이 3분만 늦어도 당장 약속 장소로 전화가 오거나 그가 들이닥쳤어요. 점점 제 주변의 친구들은 떨어져 나갔고 제 세상에는 오직 회사와 집, 그리고 현우뿐이었습니다. 전 완벽하게 그의 손바닥 위에서 숨을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마케팅팀 전체가 강원도의 아주 깊은 산속 리조트로 1박 2일 워크숍을 가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마무리 기념으로 임원진까지 동행하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일정이었죠. 현우에게 이 사실을 말하던 날 밤, 전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명백한 광기를 봤습니다. 1박 2일? 남자 직원들도 가는데 거기서 술도 마실 거 아니야? 안 돼. 가지 마. 회사 그만둬. 내가 먹여 살릴게. 미친 소리 같지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이틀 내내 저를 들볶고 심지어 제 핸드폰을 뺏어 부수려고까지 했어요. 전 거의 빌다시피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계속 영통할게. 술 한 방울도 안 마실게. 제발, 나 이번 승진 걸려 있단 말이야. 제 눈물바람에 현우는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단, 1시간마다 현재 위치와 주변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낼 거지라는 기괴한 조건을 달고요. 워크숍 당일 강원도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내다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동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조차 제게는 사치 같았어요. 현우가 언제 영상통화를 걸어와 주변에 남자가 있는지를 확인할지 몰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목적지인 리조트는 산을 2개나 넘어야 나오는 엄청난 오지였습니다. 가로등도 거의 없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 도착한 그곳은 럭셔리했지만 외부와 완벽하게 단절된 느낌이었죠. 저녁 바비큐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숯불에 고기를 굽고 술잔을 부딪히며 환호했지만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현우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고기 굽는 소리가 너무 크다. 옆에 남자 목소리는 누구냐? 왜 화장실 간다고 해놓고 3분이나 걸렸냐? 그의 톡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밤 10시쯤 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숨이 막혀서 제발 1시간만이라도 현우의 감시 없이 온전한 제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현우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현우야, 나 산속이라 그런지 감기 기운이 심해서 먼저 방에 들어왔어.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약 먹고 그냥 기절할 것 같아. 내일 아침에 톡 할게. 톡을 보내고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꾼 뒤 침대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그래, 여긴 강원도 산골짜기고 걘 서울에 있으니까 오늘 밤만은 나를 찾지 못할 거야. 그렇게 긴장이 풀려 깜빡 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새벽 1시쯤 시간을 확인하려고 무심코 비행기 모드를 푼 순간 핸드폰이 터질 것처럼 알림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부재중 전화만 무려 60통. 그리고 현우에게서 온 카톡 하나. 우리 지훈이 아파서 어떡해. 약은 먹었어? 서울은 비 오는데 네 빈자리가 너무 커서 잠이 안 온다. 답답해서 차 끌고 우리 맨날 데이트하던 한강공원 주차장 나왔어. 순간 안도의 한숨이 푹 쉬어지더라고요. 아, 한강이구나. 내가 여기 있는 건 확실히 모르는구나. 현우가 카톡과 함께 보낸 사진 한 장을 열어봤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비 내리는 앞 유리를 찍은 사진이었어요. 핸들 너머로 빗방울이 맺힌 창문, 그리고 그 너머로 까맣게 보이는 밤 풍경. 나도 보고 싶어. 비 오니까 빗길 조심해서 일찍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쓰려던 찰나였습니다. 무언가 아주 작고 이질적인 것이 제 시야에 걸렸습니다. 사진 속 앞 유리창. 비에 젖은 그 창문에 현우의 차 내부가 거울처럼 반사되어 비치고 있었는데 핸들 바로 옆 대시보드 거치대에 올려진 현우의 핸드폰 내비게이션 화면이 유리에 비쳐 보였던 겁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닐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걸 거야. 속으로 수백 번 부정하며 사진 속 유리창에 비친 그 내비게이션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쭉 확대했습니다. 화질이 깨져서 정확한 글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앱의 인터페이스 구조와 지도 위 파란색 경로는 확실히 보였어요. 그건 서울의 복잡한 시내 도로나 한강변의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구불구불한 등고선이 그려진 산길, 그리고 그 산길 끝에 덩그러니 찍혀있는 빨간색 도착지 핀. 현우는 한강에 있지 않았어요. 애초에 한강공원 주차장이라고 보낸 그 사진 속 바깥의 새까만 풍경은 한강의 야경이 아니라 가로등 하나 없는 강원도 산속의 밤 풍경이었던 겁니다. 그는 제가 탄 버스를 뒤따라 이 첩첩산중 리조트까지 몰래 쫓아왔고 비가 내리는 이 밤 제가 묵고 있는 리조트 주차장 구석에 아반떼를 세워둔 채 거짓말로 서울 한강에 있는 척 연기를 하며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방 안은 완벽한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바닥에 엎드려서 단 1초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공포에 질려 제 방 창문 너머로 주차장을 내려다볼 용기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저를 사냥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는 주차장에서 이 창문을 지켜보고 있을까? 아니면 이 건물 로비에 들어와 있을까? 온갖 상상이 제 뇌를 난도질할 때 다시 제 핸드폰이 번쩍였습니다. 자기야, 강원도는 밤에 많이 춥다던데 밤에 어디 나가는 거 아니지? 위험하니까 푹 쉬어. 그 톡을 확인한 순간 제 폐가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제 모든 행동을 다 꿰고 있었습니다. 그냥 죽은 척하고 아침을 기다릴까? 아니야. 그가 주차장에 있다는 걸 내가 똑똑히 확인해야만 이 미칠 것 같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어.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제 팀장님과 다른 직원들의 방으로 필사적으로 전화를 돌렸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꺽꺽거리며 울음만 터뜨렸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로비에서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팀장님과 남자 직원들이 몽둥이를 들고 제 방으로 뛰어왔고 전 거의 탈진한 상태로 그들 틈에 끼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에 내려오자마자 전 팀원들을 이끌고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텅 빈 주차장 구석,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 스산한 곳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닿는 그 어두운 곳에 익숙한 은색 아반떼 차량 한 대가 시동이 꺼진 채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팀장님의 팔을 꽉 쥔 채 온몸을 떨며 그 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차 안은 완벽한 어둠에 잠겨 있어서 형체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차 안에 없나? 아니면 이미 사라졌나? 마지막 희망을 품고 팀장님이 제 핸드폰에 플래시를 켜서 운전석 유리창을 비추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핸들에 턱을 괴고 정확히 제가 숨어있는 로비 쪽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차 앞을 올려다보며 기괴하게 웃고 있는 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방에 들어온 것도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도 그리고 지금 공포에 질려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까지 전부 다요. 그는 제가 자신을 직접 확인하러 오기를 이 주차장 구석에서 은밀하고 치밀하게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반년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저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저는 여전히 완벽한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주차장 구석에 세워진 은색 아반떼를 볼 때마다 신경안정제를 삼켜야 하니까요. 심야담을 들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누군가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하고 지나치게 헌신하며 당신의 세상을 오직 자신으로만 채우려 한다면 그것을 절대 과분한 사랑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그 안전해 보이는 품이 사실은 당신을 질식시킬 가장 무서운 감옥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밤은 부디 안전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야담이었습니다.